네,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20년에서 1440년 때는 변화의 바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앞전에 제가 했었던 것처럼 지금 6개의 키워드들을 좀 나열해 놨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들을 좀 들으시면서 이 키워드들을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초기 르네상스 양식이 고딕 양식을 대체하고 또 도시국가 피렌체가 주목을 받으면서 14세기 초반에는 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피렌체 공의회는 동방과 서방의 전체 기독교 국가를 합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 국가의 공통된 뿌리에 대한 이 공의회의 조사는 르네상스를 향한 분수령이 됩니다. 예술가들은 그들의 묘사 속에서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종교적 주제가 계속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죠. 세속적인 주제도 등장하고 또 부유한 후원자들의 초상화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무역이 번창함에 따라서 이들의 부는 은행가, 상인, 계급 또는 동업자 길드가 부상하는 그런 전주가 됩니다. 이것은 수공기술이나 예술적인 기법뿐만이 아니라 종교, 철학, 그리고 과학, 또 예술에 관한 사상의 교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대표하는 그림 3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건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라는 작가의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작품을 조금 확대해서 보니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 어떻게 보면 예술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인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무언가의 한 가지의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기술과 기법을 활용해서 자기의 예술을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장인이라는 얘기가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젠틸레다 파브리아노의 이 작품을 보면은요, 피렌체에 있는 산타르트니 성당의 스트로체 가족 예배당을 위해서 이 제단화를 그렸다고 해요. 이것은 성경 이야기인 동방박사의 경배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에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데요. 기사와 사냥꾼 등 예를 갖춘 인물들이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저희가 워낙 많이 알고 있는 그쵸? 동방박사의 경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덕 위에 있는 성으로 갈수록 행렬을 멀리 있으면서 또 희미해집니다. 이 작품을 주문한 피렌체의 은행가 팔라스토로치는 붉은 모자를 쓰고 중앙에 젊은 왕 뒤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여기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물들 중심이 되는 그림들이 계속 흥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림은 안드레이 르블요프의 구약 성서 삼위일체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중세시대 때 색감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금박의 느낌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미 나와 있는 색감을 쓰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뭔가 색깔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좀 유화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그것 또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자, 르블요프는 가장 위대한 러시아 성화 화가였어요. 그때 이 커다란 그림은 그의 최고의 걸작이기도 합니다. 네. 성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죠. 그래서 본성은 신학자와 예술가 모두 골치 아픈 문제거리였다고 하죠. 서방의 예술가들은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했죠. 이렇게 비둘기 묘사하면서 여기에는 근데 이제 비둘기가 실질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삼위일체의 3가지 측면을 각각 구별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는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묘사하는 것을 꺼렸다. 대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한 개의 손으로 나타냈다. 뭐 예수의 승천이라고 해가지고 뭐 또 다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삼위일체는 세 명의 동일한 인물로 표현을 되었는데요.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인 다른 세계에서 온 세 명의 방문자, 하지만 천사는 아니라고 해요. 에 대해서 근거합니다. 이 일화는 전통적으로 성삼위일체의 원형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로망의 대가, 성모 마리아의 동탄이죠. 자, 이 색채가 이 두 개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렬하고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다른 느낌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채색은 앙주의 익명의 예술가 로앙의 대가가 그린 로앙의 성무일도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시체 위에서 비통해하는 성모 마리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성모 마리아가 통곡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만물을 꿰뚫어 보는 침울한 하나님을 비난하듯 바라보며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모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애쓰지만 그녀를 부족하고 있죠. 이 예술가의 전성기 르네상스 표현적인 예술을 예시하면서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고 극적인 장면을 창출하려고 시도했죠. 우리가 이전에 보면 성서의 그림을 그리는 모든 그림들을 이 전 시대와 또 이 시대의 그림으로 나눠서 봤을 때 사실 인물에 대한 이런 감정을 하나하나에 넣는 거는 되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그 다음 또 작품을 한번 볼까요? 자, 유아의 발명이라고 제가 이제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15세기의 유아의 채택이 갖는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 그래서 15세기 유아의 채택은 유럽 예술의 주요한 전환점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체는 더 광범위한 분놀림을 가능하게 했고 또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했고 예술가들에게는 작품 속에서 질감의 변화에 새로운 깊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선사하기도 했죠. 자, 우리 첫 번째 요 작품 한번 볼까요? 네. 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성 세바스찬입니다. 1477년에서 1479년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 안토넬로는 베네치아의 제다나를 두 점을 그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이걸 보면 저희 볼게요 한번. 하나는 산 카시아노의 성당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산 줄리아노 교구 성당에 있는 스콜라 디 산 로코 재단을 위한 세폭짜리 그림이에요. 이때는 사실 재단화라는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여러분 그 뭐라고 하죠? 그 팜플렛 보시면은 저희가 3단 접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접혔을 때 사실 이때 당시에는 뭔가 재단화를 그린다는 거에 되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게 하나의 공간에 사실은 여러 가지를 그림을 그렸던 이 전 시대에 비교해 봤을 때 재단화를 통해서 이 접혔던 부분이 펼쳐지면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인쇄에 대한 뭐 그런 것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재단화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인쇄술에서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에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진다는 건 이때 당시에 재단화로서 갖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좋은 발상이었다?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와 더불어 유아의 발명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또 이런 깊이감 혹은 이런 질감을 표현하기에는 아주 좋은 매체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인쇄술이 또 성장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자, 우리 매체의 지금 발달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자, 인쇄된 책은 문명의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명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상의 확산에 대변혁을 일으키기도 했죠. 초기에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유럽 인쇄술의 주요 중심지였지만 곧 다른 나라에서 이 기술을 습득했어요. 그래서 목판을 사용해서 책에 사파를 넣는 기술도 빠르게 진전이 됐습니다. 인쇄술은 저는 참 이게 기술로 시작됐지만 우리가 뭔가 책을 보급하거나 혹은 성서를 또 많은 사람들이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급되기 위해서는 사실 인쇄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글자를 읽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고위 계층 혹은 되게 글을 배울 수 있는 그 노출되어 있는 상위 계층들만 이제 책을 접할 수 있고 글을 읽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림이 사파로 들어간다? 이건 엄청난 혁명인 거죠. 왜냐? 우리가 글을 읽지 못해도 그 그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쇄술의 성장이라는 것은 곧 문화의 성장이자 인류의 성장이 된 가장 큰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여러분, 하르트만 셰델의 세계 연대기에 나오는 니른베르크의 경관입니다. 1493년도에 목판화로 찍어진 거고, 또 이게 손으로 채색이 된 그림이라고 해요. 상당히 큰 그림인데요. 저는 이제 사실 이거를 되게 큰 그림으로 봤는데, 저도 목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섬세하게 목판 위에다가 판각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오묘한 느낌이 일반 여러분 지류에다가 색칠을 하는 거랑 판 위에다가 혹은 찍어낸 종이 위에 채색을 할 때는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을 거예요. 뭔가 질감이나 혹은 이런 텍스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일일 공방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거 통해 가지고라도 판화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조금 3D를 만들 때나 혹은 뭔가 판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명암에 대한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좀 기초적인 공부를 하기에는 좀 좋은 매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셔도 제가 일일 체험을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사기 위해서 엄청 지금 서칭을 하고 있는데도 살 수가 없어요. 절판이 됐거든요. 자, 여러분, 바보배라는 책이죠. 자, 이 책에는 되게 많은 일러스트가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바보배, 바보들의 배예요. 그래서 제바스티안 브란트가 이제 바보들의 배에 실린 사파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손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손으로 그린 것들도 있지만 목판이나 동판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찍어낸 그림이에요. 이제 사실 이때는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사실 판화가 엄청 많이 흥행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판화는 복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판 같은 걸로 만약에 긁어내는 작업들이라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찍어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뭐 프린트기 띵 눌러가지고 인쇄 짠 해가지고 뭔가 책이 팍 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런 목판 혹은 동판 판재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찍어지고 또 보급되게 된 거였죠. 자, 이 옆에 있는 그림. 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또 작가인데요. 알브레이트 듀러입니다. 아담과 이브라는 작품이고, 듀러의 판화는 동반화에서 창출될 수 있는 질감의 풍부한 효과와 높은 세밀함을 보여주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 연필로 그린 게 아니에요. 동판 애칭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드로잉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저도 동판의 니드를 활용해서 되게 긁어내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스케치하듯이 하는 이제 작업들을 동판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제가 감히 저는 제가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상당히 내가 작가로서 상당히 부끄럽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세밀한 표현들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런 성질들 덕분에 동파나는 책의 사파의 주요 기법으로서 목파나의 뒤를 잇게 되는 거죠. 이거 차이가 좀 보이시죠, 여러분? 좀 목파나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세밀한 작업, 뭐 우키요에 같은 약간 그런 세밀한 작업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뭐 뒤에 이제 유럽에서도 우키요의 작업들이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네, 조금 둔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판 같은 경우는 정말 연필로 묘사하듯이 하는 작업들을 할 때 혹은 석판화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꼭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480년, 150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맨 처음 표지로 쓴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네,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네, 작품일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산드로 보티첼리를 얘기하기 전에 이때 이탈리아 문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는 주로 고전 문서와 유물의 재발견으로 발생한 이탈리아 전역에 걸친 문화예요. 그래서 고대의 사상이 따랐고 인문, 특히 문학과 미술의 연구가 촉진됐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는 동안에 수학, 의학, 공학, 건축 분야에서도 커다란 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주로 영향력 있는 메디치 가문의 재정 지원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피렌체는 모든 유럽의 다른 도시들보다도 더 예술, 인본주의, 그리고 기술, 과학의 중심지로 발흥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예술적 발전은 역시 영향력 있는 통치자 있는 시에나, 파두아, 혹은 만토바, 우르비노를 비롯한 여러 이탈리아 도시 국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수한 사실 예술적인 국가 도시가 있기 때문에 또 우수한 예술가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멋진 작품이 탄생했죠. 이 작품, 비너스의 탄생.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전과 기독교 주제를 결합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비너스의 탄생을 해석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사랑과 미에 관한 로마의 여신인 비너스, 여기 가운데 그쵸? 비너스는 바다에서 나와서 조개 껍데기를 타고 키테라 섬 해안으로 갑니다. 기울어진 머리와 고전적인 콘트라포스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고대 그리스의 아프로디테를 모델로 한 것이었죠. 메디치 가문이 아마도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주문한 이 그림은 고대 이후에 최초로 그려진 전신 누드이자 또 토스카나에서 최초로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이 보티첼리는 피부에 천상의 빛을 부여하기 위해서 설화, 석고 분말을 사용했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그림으로만 봐도 이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 매끈하고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 라는 정말 느낌이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한번 그림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헤르트앤 토트 신트얀스의 성모 마리아의 영광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그림은 원래 두폭 재단화의 일부였어요. 제가 아까 재단화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인 여인의 용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는 그리고 천국에서 커다란 기적이 나타난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된 왕관을 쓴 한 여성이 있다라는 환영의 내용을 묘사한 거라고 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 여인은 천사들의 원으로 둘러싸인, 자, 이게 천사들의 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인 거죠.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맨 안쪽 원에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인 케르브와 세르프가 있고 두 번째 원에서는 천사들이 예수의 순환에 등장하는 도구들의 못, 십자가, 또 창, 기둥을 나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 이렇게 또 구역을 나눠서 이제 세 번째 원에서는 그 천사들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 아기 예수까지도 종을 연주하고 있죠. 네,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종입니다.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고 혹은 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뭐 그림 중에 하나예요. 유니콘이죠. 자, 그래서 테피스트리에 사로잡힌 유니콘. 자, 이것도 시리즈예요. 근데 이 중세 말기와 르네상스 시대의 정교와 테피스트리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급 양봉화 비단에 금으로 도금된 실을 사용해서 손수 화려하게 술을 놓은 작품입니다. 제가 오늘이죠. 제 작품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저도 제 작품에 조금 뭔가 캔버스 작업에 또 다른 형태의 것들을 좀 융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는 저도 이제 그 소잉을 했어요. 제 캔버스에다가.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다른 작가님들의 그림을 좀 보면서 요즘에 그 소잉을 통해 가지고 캔버스에 그러니까 물감 대신에 그런 실을 통해 가지고 바느질을 이제 막 해 가지고 그게 약간 유화의 느낌을 나타내는 작품들이 되게 또 왕왕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또 그거예요. 역시 하늘 아래 새 것은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만 한 작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도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은 내가 뭔가 이거 이렇게 하면 새로울 것 같은데 라고 창조해냈던 것들이 사실 나도 하고 있고 너도 하고 있는 작업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때 당시에도 되게 정교한 뭔가 고급 양모에다 비단에다가 뭐 금과 뭐 도금된 실을 사용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실을 놓은 그 작업도 흥행을 했었던 거죠. 자, 이게 보시면은 중세시대의 예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신비한 유니콘을 묘사한 거라고 해요. 1500년경에 플랑드르의 테피스트리가 가장 정교하게 제작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피스트리트는 저도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테피스트리는 높은 지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꽃과 열매는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고 백합은 신뢰를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열매도 있지만 예쁜 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꽃과 열매는 그것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됐고 또 백합은 신뢰, 카네이션은 결혼, 그리고 뭐 야생난, 엉겅퀴, 익은 석류는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유니콘은 이 나무에 매여서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기는 한데 유니콘이 원한다면 도망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작품은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됐을 것이라고 하네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전성기 르네상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1500년에서 1520년까지 르네상스는 르네상스 예술의 절정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키워드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 내용들을 좀 들으시면서 이 키워드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정리가 좀 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세요. 대략 1500년경에서 1520년까지 기간에 걸친 전성기 르네상스는 일방적으로 르네상스 예술의 절정기로 여겨지는데요. 이 시기에 르네상스 예술은 규모와 복잡성에서 특히 야심차고 원대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중대하고 기념비적인 발견과 또 정치적, 종교적 충돌이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해요. 1492년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다다랐고, 그쵸? 1522년에는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세계를 배로 일주했죠. 또 1494년 프랑스의 샤를 8세는 이탈리아를 침략했고, 또 이거는 이탈리아 전쟁으로 알려진 일련의 분쟁으로 또 전개가 됩니다. 이 분쟁은 1559년까지 지속됐고 여러 유럽 국가와 또 오스만 제국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1512년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보다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는 동안에 유럽 전역의 정치적, 종교적 긴장은 악화가 됐고 또 1517년 독일인 성직자 마르틴 루터, 자 여러분 너무 우리가 루터 많이 얘기하는데 이때 95개조 반박문을 인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관행을 거부하면서 또 유럽 전체는 종교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광범위하고 오랜 불화로 이어진 그 종교 개혁을 촉발시키게 됐고요. 1527년 로마의 약탈과 함께 끝이 납니다. 자, 전성기 르네상스라는 용어는 원래 1550년 조르조 바사리가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는 예술가의 성과를 완전 무결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전성기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은 무엇보다 미를 그리고 형식과 색채의 조화를 얻기 위해서 사실주의와 고대 그리스 및 로마 고전 예술에 대한 모방을 또 조합했다고 하죠. 자,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사실 이런 뭐 예술적인 부분, 미술사에 대한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또 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뭐 1505년 교황 율리오 2세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재건축을 시작해서 교황 후원의 선례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는 도나토 브리만테를 건축가로 고용을 하고 또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에게 바티칸의 프로스코아를 그리라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더불어 이들은 인본주의 사상, 또 발명, 기술적 기량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전성기 르네상스의 가장 예술가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건 뭐든지 전성기라는 게 있어요. 이때 막 엄청 정말 좋은 예술가들, 흔히 말하는, 제가 얘기하는 이 좋은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답습하고 있는, 네, 정말 훌륭한 작가들이 왕왕 쏟아져 나온 그런 전성기가 사실은 그 시대의 배경과 또 문화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정말 같이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좋은 예술가들도 같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들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들 보시면은 네, 첫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 라파엘로가 여러분 라파엘로 우리가 많이 얘기는 하는데 자,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1512년 시트티나의 성모라는 그림이고요. 무거운 커튼으로 테를 두르고 구름 침대 위에 마리아가 서 있는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린 마지막 마리아 그림 중 하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여러분 이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이 그림은 교황 율리오 2세가 그의 무덤 장식으로 주문을 했지만 그 대신 피아첸차에 있는 산시스토 베네딕트회 수도회 성당의 높은 제단에 설치가 됐다고 하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자, 두 번째 작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딱 이 드로잉만 봐도 누가 그렸는지 감이 오시나요? 네, 맞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레다의 두상입니다. 그 젊은 여성을 4분의 3 각도에서 그린 이 초상화는 지금은 소실된 그림 레다와 백조를 위한 습작이에요. 우리 앞전에 습작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여인과 그 백조 있었던 그 그림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 이야기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어떻게 백조로 변신해서 아이톨리아의 왕 테스티오스의 딸인 레다를 유혹하는지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그림 누구의 그림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 세 명의 되게 좋은 작가라고 얘기했던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도니톤도라는 작품이고요. 원형의 톤도는 사적인 후원자에게 인기 있는 그림의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그림. 자, 여러분. 원래 이렇게 기존의 네모 프레임을 벗어난 네, 예, 원형의 톤도이죠. 그리고 성가족과 같은 이미지는 대개 부부의 침상 위쪽 벽에 걸기를 위해서 선택됐다고 해요. 이 그림은 부유한 은행가인 아그뇰리 도니가 영향력 있는 스트로치 가문의 막달레나와 결혼할 때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이 제 머리맡에 있다면 너무 고급스러울 것 같네요. 이게 이때 당시에 그림을 사는
정말 그 계층들, 그 계급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제 1540년에서 1560년도 우리가 앞에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좀 함축된 그 이야기였어 가지고 사실 뒤에는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이미 앞전에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간략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540년에서 1560년 매너리즘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르네상스의 정점을 지나고 있었지만 예술가들은 각 영역의 대가로서 존경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술의 중심지인 피렌체와 로마는 계속 번창을 하게 됐죠. 베네치아는 벨리니, 또 티치아노, 조르조네와 같은 화가들의 색채를 통한 혁신을 근거로 학파가 또 발전하게 됩니다. 후기 르네상스를 보시면 경제 호황이 되었고 또 네덜란드가 유럽 대륙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번창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섯 번째, 앤트워프. 자, 이것은 이제 국제 매력으로서 또 번창을 하게 되는데요. 예술가 그리고 후원자 모두가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무역도시에서 제작된 작품들은 사실 이곳의 성장과 또 다양화된 경제를 반영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제 이 그림들을 앞에 봤었던 그림들하고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 시대에는 좀 회화적인 기교에 주목을 했고 또 시각적 하모니에서 좀 탈피한 작업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 앞에 작업은 뭐 워낙에 이 초상화 중에서도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피렌체의 공작 코시모 1세대 메디치에 소속된 궁정화가였어요. 브론치노가. 그런데 그가 완성한 유력한 피렌체의 가문의 많은 초상화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톨레도니의 엘레오노아 공작 부인의 초상화라고 하죠. 자, 어린 아들 조반니 대 메디치와 함께 있는 그녀의 태어남 그리고 차가운 태도가 매너리즘 초상화의 전형적인 거라고 합니다. 질감과 빛의 대가인 브론치노는 화려한 질감을 가진 공작 부인의 드레스 그리고 반짝이는 보석을 통해서 메디치 가문의 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린 아들도 상징되듯이 가문의 혈통으로 계속되는 권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진 같아요, 여러분. 그쵸? 이런 한 올 한 올 이 표현되어지는 이런 섬유의 질감이나 또 이런 텍스처감들을 정말 정말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작품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피테르 아르첸의 고기 진열대와 구호품을 주는 성가족입니다. 앞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그림들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소개해드린 그림 중에 없었어요. 그 매너리즘 화가들은 참신함에서 즐거움을 좀 찾았는데요. 흔히 색다른 관점에서 친근한 소재들을 좀 그렸다고 해요. 네덜란드 화가 피테르 아르체는 정물화와 장르화의 전문가였지만 그의 그림은 대개 배경 속에 반쯤 숨겨진 종교적인 장면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아르체는 푸주간의 진열대의 내부를 그 묘사한 기이한 시장 장면을 4개의 거의 동일한 버전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상징주의로 가득 찬 이 그림의 주된 도덕적인 교훈은 뭘까요? 불쾌감을 주는 정경에 넘치는 음식 그리고 멀리서 거지에게 빵을 주는 성모 마리아 사이에 신랄한 대조를 통해서 또 전달이 되게 되죠.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제 그림이라서 잘 안 보여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술 작품을 볼 때 중세시대의 작품이 참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포인트들이에요. 아까 앞전에도 제가 얀바네이크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그림에 장치를 넣었다고 말했잖아요. 그 이스터 에그들을 찾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들을 봐도 이 시대 때에는 사실 이런 그림들 제가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았다면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없던 거니까. 근데 그 불편함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꾸 생각나게 하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작품을 만드실 때, 약간 남들하고 좀 내가 달라서 혹시 누군가가 내 그림을 통해서 불편함을 느꼈다.
성공하신 거예요. 왜냐? 그것들은 자꾸 생각나게 하거든요. 뭔가를.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새로움을 전달해줘요. 그럼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불쾌한 걸 보고 집에 와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돼요. 물론 그거를 옮기기까지에는 저만의 이제 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고안해내서 저만의 재해석된 그림들을 그리게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작품을 만드실 때 내 작품에 새로운 장치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고 나는 뭔가 나의 철학에 대해서 담는 게 상당히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장치로 숨겨두세요. 그것들이 뭘 상징하는지, 뭘 의미하는지 그냥 장치로 숨겨두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훗날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서 여러분들의 작품들이 이 세상에 보여지게 될 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 이 작가가 의미했던 게 이런 거구나. 너무 단타 치는 작업하지 마시고, 네, 저는 정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작업들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셨으면 해요. 결국 우리가 뭐 르네상스의 당대 되게 유명했던 혹은 정말 선망받았던 많은 작가들이 있었지만은 그 뒤에 혹은 그 이후에 많은 작가들은 이것들을 답습하고 차용하면서 자기들만의 그 매너리즘이라는 그 그레이 암흑기가 있기도 했지만, 암흑기? 아니죠. 그 약간 그 중간 영역이 있기는 했지만 그걸 통해서 또 이런 새로운 미술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불편함을 마주하시고 새로운 작업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네요. 자, 그 다음 그림 보면은 타치아노의 디아나와 악타이온입니다. 자, 이게 베첼리오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이름이 어렵죠, 여러분? 티치아노 베첼리오예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인상적인 캔버스를 그렸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로부터 주문을 받은 이 작품은 6개의 대형 신화 중에 5번째 그림입니다. 젊은 사냥꾼 악타이온의 사냥의 여신 디아나에게 억지로 들이닥치고 디아나는 자신을 감추려고 애쓰는 장면입니다. 아름다워요. 네. 이 그림은 디아나와 칼리스토를 그린 6번째 작품과 짝으로 여겨지면서 티치아노는 이들 작품을 완성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마드리드, 프랑스, 영국의 왕실 소품으로 옮겨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캔버스는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1560년에서 1580년 이 그림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보셨죠? 이거 과일 그림이다 이러셨던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일 그림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여름 작품입니다. 자, 사실은 이게 계절의 연작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봄을 상징하고 여름, 그다음에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을 묘사하는 획기적인 연작의 일부 여름. 자, 이 작품 한번 볼까요? 막실밀리안의 황제를 위해서 그려졌어요. 이것은 과일과 채소로 구성된 누상으로 볼은 발그레한 복숭아이고 그리고 입은 배예요. 배. 그리고 열린 완두콩 꼬투리를 치아를 완성했죠. 이 모든 것은 여름을 상징합니다. 그 특이한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웃는 얼굴이고 행복을 나타냅니다.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특이한 주제는 훗날 초현실주의자들의 관심을 끄게 되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되게 제 작품 만들면서 나도 좀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뭔가를 구성해 보고 싶어, 만들어 보고 싶어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이때 사실 이 주세페 작업이 본인의 작업이 훗날의 초현실주의 작가들에게 관심을 끌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정말 그 독특한 네, 이런 생각들이 자기만의 독창적인
어떻게 보면 예술의 기술인 거죠. 이제 기술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변화의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16세기 유럽은 많은 변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공공의 종교적으로 또 이미지가 금지가 되고 중산층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학문이 빠르게 발전하고 관찰과 실험으로 습득한 지식이 강조됩니다. 화가들은 시대를 반영하고 더욱 창의적이 되도록 요구를 받죠.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초상화와 장르화에 관심을 돌리거나 성경 이야기를 각색하고 성인을 논란의 여지가 적은 인물들로 대체를 합니다. 예술가들은 그림에서 정확한 해부학을 구현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소재에 관한 새롭고 사실적인 기법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그림은 파올로 베로네세의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의 만찬이에요. 성 세바스찬 수도원을 위한 이 웅장한 그림은 그리스도가 참석했던 저녁 식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파올로 베로네세는 흔히 복음서의 이야기를 취하고 그 화려하고 우아한 옷을 차려입은 손님들이 있는 호화로운 장면을 연극적이면서 또 정교한 원근법을 사용해서 창조해냈습니다.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작가예요. 이름이 어려워요. 피터르 브리헐입니다. 자, 장님을 이끄는 장님이에요. 여러분, 이 장님을 이끄는 장님, 딱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장님이 사실 뒤에 있는 또 다른 장님을 이끈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는 것 같으세요? 이 기념비적인 작품은 피터르 브리헐의 생의 끝을 향해 갈 때에 그려졌고요. 이것은 그의 고향을 찢어놓은 종교적 충돌에 대한 절망감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는 카톨릭 묵주를 가진 사람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신교도 루터주의에 대한 경구적인 언급인 유트로를 상징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좀 탓했던 그림인데요. 양쪽 진연의 그 극단주의자들은 나라를 교회로부터 멀어져서 도랑에 빠지도록 이끄는 그림입니다. 그 사회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때 당시 보세요. 1560년대. 그쵸. 우리나라가 제가 그 한국 미술사를 이제 또 뒤에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1960년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 봤을 때 근현대 미술사에서 우리는 뭐 현수막을 걸거나 뭐 이런 뭔가 민중 미술이 발달했을 때에는 우리가 보여준 그 형태하고도 사실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당시에 이런 타파들을 통해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작가들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후기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기 르네상스는 예술, 과학, 철학, 정치에서 근대시대의 문턱을 맴돌면서 커져가는 번영과 정치적 안정이라는 배경에 맞서서 후기 르네상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쇄기는 모두가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새로운 천문학 체계를 개발하고 신대륙을 탐험하게 되죠. 문학, 철학, 특히 예술이 번창을 하게 되고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에 크나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과학적 분류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함께 이국적인 과일 그리고 꽃의 표본이 그림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제 자연물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정신적이고 신화적인 그림 소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유럽의 예술가들은 수많은 작품에서 자연의 사파와 정물화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이야기에서 성서의 이야기로 넘어왔고 성서에서 인간 중심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그림으로 남겨 놓기 시작하죠.
자, 너무 예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빈센초 캄피 과일 판매상이고요. 사실적인 장르화라는 폴랑드 양식을 작업한 최초의 이탈리아 북부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가장 잘 알려진 화가입니다. 과일 판매상은 드문드문 섞인 과일 채소와 바구니에 담긴 풍성한 과일을 파는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장면을 담은 자연주의적인 그림이고요. 경제적인 이유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는 것은 일상생활의 중심이었죠. 자, 너무 색감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요즘에 지금 회화의 흐름을 보면 사실 이런 과일, 딸기, 사과 이런 거를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작가들이 되게 왕왕 보여요. 음,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후기 르네상스 시대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지금까지도. 자, 이 그림은 존 화이트 로어노크 인디언이고요. 1587년 신대륙에 로어노크 섬으로 파견된 최초의 식민지 주민에 속한 예술가였어요. 그는 그들의 삶과 의복을 독특한 시각으로 기록한 지역 인디언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의 수채화와 지도는 북아메리카의 토착 집단에 대한 가장 유익한 사파이고 18세기 쿡 선장과 함께 항해한 예술가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죠. 아, 저도 그래서 사실 깨알 저의 자랑은 아니죠. 자랑이라기보다 제가 바라는 거 제가 나중에 만약에 이 세상에 없을 때 그 제가 기록했었던 코로나 그 제가 메트로 프로젝트 2020을 시작한 이유도 사실 기록 전시예요. 지금도 제가 그것들을 쭉 이어오고 있지만 사회적인 현상 누군가가 뭐 100년, 200년 후에 코로나 그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제 그림을 찾아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언어가 달라도 그 사회적인 현상들은 사실 이렇게 기록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작업들, 아카이빙도 결국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그것들이 후세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후세대에 뭔가 뭐 발달하게 된 어느 그 뭐 구간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록하십시오. 자, 그 다음 소 마르쿠스 헤라르츠 장군 토마스 리. 자, 이 작품은요 여왕 엘리자베스 1세 대변인이자 그의 사촌이었던 헨리 리경 에게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입니다. 이 초상화에서 토마스 리 장군은 습지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리를 드러낸 아일랜드 보병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이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이었죠. 그의 경력 후반기에는 토마스 리는 에식스 반란에 연루되어서 반역죄로 재판을 받고 타이번에서 처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1600년에서 1620년 이제 스페인의 세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17세기 초반의 스페인은 여전히 이탈리아와 북유럽 그뿐 아니라 그 아메리카 식민지의 거대한 영토까지의 넓은 지역을 통치합니다. 하지만 제국의 재정은 계속 약화가 되고요. 자원은 감당 못할 만큼 필요해지고 또 속국은 자유를 위해서 싸우게 됨에 따라서 스페인의 강력한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치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문화에서 황금 시기를 누립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예술적으로 여전히 패권 국가였습니다. 특히 로마는 유럽의 예술 수도로 군림하면서 도전을 불허하게 되죠. 그 화가와 조각가는 고대 르네상스 예술의 경이로움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건축 호황기에 새로 지어지거나 개량 공사를 하는 교회와 궁정들의 장식 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이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카라바조의 이삭의 희생입니다. 17세기의 처음 20년 동안 카라바조는 명암의 극적인 대조를 세속적인 사실주의와 결합한 강력한 화풍으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카라바조의 이 명암에 대한 극적인 대조. 여러분들께서 그 3D도 마찬가지고, 뭐, 글쎄요, 디아 전공 학생들 중에 이제 좀 그림으로 전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저도 참 궁금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의 명암에 대한 대조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빛을 이해하고,
그 명암을 이해하는 건 어떠한 장면을 좀 극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매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카라바조의 작품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은 이런 얼굴에 대한 표현 뭐 혹은 이런 되게 극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명암의 대비들을 좀 이런 작가들을 통해서도 사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흥을 얻으실 수도 있으세요. 네,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로마 예술의 예술 수도로 군림하다, 르네상스 예술의 경이로움을 보다라고 제가 이제 키워드를 잡았지만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세요. 저는 사실 이 그림 보고 상당히 좀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화 뭐 혹은 게임 여러분들 그 비주얼적인 부분들 우리가 아트웍들은 사실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꼭 뭔가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느껴지는 공포감도 있지만 그냥 그림 자체에서 혹은 영상 자체에서 느껴지는 압도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우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엘 그레코 라우콘인데요. 이 작품입니다. 왼쪽에 있는 작품. 그가 살았던 시대의 가장 위대한 스페인의 화가 엘 그레코는 주로 스페인 예술의 가장 큰 특징을 이룬 종교적 소재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뛰어난 초상화 화가였고 가끔은 다른 영역을 시도하는 모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라오코는 고전 신화를 근거로 한 그의 유일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소재는 같은 것을 다룬 굉장한 고대 조각이 1506년 로마에서 발굴된 이후 예술에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엘 그레코는 스페인에 정착하기 전 로마에서 살았던 1570년에서 1576년 무렵에 이 조각상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 이 작품 아르테미시아 젠텔레스키. 자, 제가 이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다. 그쵸. 아니요? 유디트. 자, 17세기에 여성이 예술가로서 독자적인 경력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죠. 하지만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뛰어난 재능을 더해서 엄청나게 강인한 성격을 지녔고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그리고 나폴리에서 성공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또 몇 년간 영국에서도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웅적인 여자 유디트가 적의 장군을 죽이는 이 강렬한 장면은요. 저희 앞쪽에서 봤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삭의 희생 그림 누구였어요? 카라바조에게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녀는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강한 여성을 보여주는 소재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카라바조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명암의 극적인 대조를 계속해서 이후에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이제 좀 숨이 쉬어지시나요? 여러분? 저도 이 작가의 그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뭐 영화도 또 찾아서 봤고, 네, 누구예요, 여러분? 요하네스 베르메르입니다. 자, 우유를 따르는 하녀. 자, 이걸 제가 말하기 전에 이때 시대 배경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30년 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되죠. 프랑스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술에 있어서도 매우 독자적인 전통을 세워가면서 이탈리아의 영향을 벗어나게 됩니다. 스웨덴 또한 이 전쟁에서 잘 빠져나오게 되고요. 한동안 스웨덴은 주로 유럽 국가 사이에서 속하게 되고 스톡홀름에 있는 크리스티나 여왕의 궁전은 유명한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네덜란드 공화국은 계속해서 번영하지만 스페인은 지위가 상당히 하락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최대 패배자는 어디일까요? 독일입니다. 독일은 전쟁의 주요 현장이었고 광범위한 파괴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나라가 회복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고 또 예술 분야에서도 큰 침체가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1658년도
그쵸. 이 시기에 우리가 이 그림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들은 일상으로부터 정교하고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는 이미지 안에서 네덜란드 공화국의 평화로운 번영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한 1675년도에는 이 공화국의 짧은 황금 시기가 이미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대항한 연속된 전쟁은 이 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줬고 1672년도에는 프랑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프랑스의 영향력이 갈수록 우세해짐에 따라서 네덜란드 예술의 활기와 독창성은 대부분 사라지게 됐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에 중세시대에 르네상스 가 발달이 되면서 네덜란드가 예술의 중심지로서 되게 급부상한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네. 사실은 뭔가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과 미술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미술사 연대기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급부상, 그 문화에 대한 뭐 흐름에 대한 것들이 급부상하면서 되게 많은 예술가들이 탄생하고 지기를 반복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지금의 우리가 이런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의 우리가 만들고 있는 많은 미디어 아트들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고 또 이것들이 없어지고 새로 재탄생하고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또 지금의 예술의 또 다른 형태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미술사를 알려면 여러분 세계사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680년대에서 1700년대를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이때에는 권력의 균형이라는 좀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왔고요. 루이 14세의 전쟁에서 승리는 그에게 영토와 명망을 안겨주지만 한편으로 프랑스의 경제가 약화되고 또 다른 나라들은 루이 14세에 대항하는 세력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이 저항 세력의 지도자는 1689년 윌리엄 3세로 영국 국왕이 되는 네덜란드의 왕자 오렌지공 윌리엄입니다. 비록 대동맹 이 루이에 군사적으로 대항하여서 형세를 뒤집지만 프랑스는 문화적 사안에서 계속 팽창주의를 펼치게 되죠. 특히 박해를 받는 위고노 교도들이 대규모로 프랑스에서 도망친 이후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세기의 말렵에 파리는 유럽 예술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혁신적인 중심지로 로마에서 필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탈리아 예술의 중심지는 베네치아입니다. 17세기 대부분 시기에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기간을 보낸 후에 베네치아의 영광스러운 회화 전통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그림도 여러분 정말 유명한 그림이에요. 마인데르트 호베마 미델 하르니스의 가로수길입니다. 저도 사실 앞에 거는 잘 기억 항상 못하고 가로수길이야 이것만 기억을 했는데요. 이 유명한 그림은 흔히 네덜란드 예술의 황금 시대였던 마지막 작품으로 서술이 됩니다. 이때 그 시기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사망을 했고요. 세속적인 자연주의적 전통이 프랑스식 취향의 우아함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네덜란드 예술가들처럼 마인데르트 호메바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1668년 그는 암스테르담 관세와 소비세 부서의 직업을 구했고 또 그 이후로 주로 취미로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와, 취미로 이 정도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저는 가끔씩 상당히 슬퍼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네, 참 정말 이 가로수길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예술가의 걸음과도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제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처음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4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의 그 연대기적인 흐름과 또 미술사를 제가 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미술사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깊이 있게 이해할수록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미술만 알아도 너무 복잡한데 이게 또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세계사를 또 공부하라고 하시니 참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여러분 괜찮나요? 우선은 우리가 지금 이 뉴미디어와 현대미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는 이 뉴미디어가 오기까지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었고 또 그 흐름 안에서 어떠한 작가들이 어떠한 작품 활동을 했고 그 시대적인 흐름에는 어떠한 기법들이 또 발달을 했으며 그런 발달을 그 매체의 발달을 통해서 또 어떠한 표현들이 보여지고 있었고 이제 그런 좀 흐름들을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앞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뭐 콤브리치 미술사 혹은 미술사 연대기 혹은 또 제가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뭐 그림의 습니다. 혹은 명화의 탄생, 뭐 이런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통해서 미술사를 조금 더 즐겁게 공부해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동영상으로 수업하느라 뭐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대면으로 함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